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민법 총칙 법률행위 효력요건 파트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에 관련된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다. 그래서 비진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게 어떤 거고 우리 민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과 관련된 거고요.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이제 대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대리는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땅을 팔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요. 을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을이 갑수의 땅을 팔아줘요. 이렇게. 이때 을을 대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리 또는 대리인. 갑을 본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을이 계약을 했는데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생기죠. 그죠?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권리 의무가 생기는 사람. 이게 달라지는 그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팔 때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마치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을의 계약의 효과,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계약은 을이 했는데 계약을 한 을이 아니라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거죠. 그죠? 당연히 목적 요건이라든가 의사표시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플러스 특별하게 뭐가 필요할까의 생각이 필요할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을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은 병과 법률 행위를 할 때요. 대리 행위라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대리 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이 뭐고 대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대리권과 대리 행위라는 게 뭐냐 말이죠. 두 번째가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정하고 계약을 해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하질 않고 병에게 다시 부탁을 해서 병이 A 토지를 팔았는 거예요. 참 이때 병은요. 본인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죠. 하지만 본인 땅을 팔잖아요. 본인 땅.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라는 놈이 나오죠. 마지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대리권이 없는 놈이 대리행위를 해요.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는 크게 4덩어리, 작게는 3덩어리, 크게는 4덩어리. 네, 크게는 3덩어리, 작게는 4덩어리. 크게 3덩어리가 뭐냐?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대리권과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요. 복대리, 무권대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뼈대를 잡았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대리의 뜻을 받고요. 기능. 사적 자치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사적 자치는 그냥 쉽게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근데 대리를 통하면 이게 확정이 돼. 가게 주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가게 운영을 맡기고 다른 가게를 동시에 운영을 해. 그럼 개인적으로 활동, 즉 사적 자치 범위 확대가 됐죠. 임의 대리가 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법률행위 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죠. 그거를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가 보충을 해줍니다. 이런 걸 사적 자치의 보충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세 번째, 대리와 비슷한데 구별해야 될 사자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일단 대리와 사자는 그냥 간단하게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 갖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정리를 보면요. 갑이 부인 갑이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두부가 없어. 남편 을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어. 이렇게 남편 을에게 두부 사오라고 시키면서 아무거나 사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떤 두부를 할지를 을이 결정하겠죠. 이게 대리예요. 반면에 갑이 결정합니다. 시사 국산콩 부침용 완 플러스 완으로 된 걸 사와라. 이렇게 을에게 얘기를 했다면 결정을 갑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을은 갑이 결정한 것을 가서 표시만 하면 돼요. 이게 사자입니다. 결정을 을이 하면 대리고 본인이 결정한 걸 표시만 하면 사자다. 구별이 되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권과 대리행위를 보면 되는데 대리권이 뭐예요?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깁니다. 이 대리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을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당연히 을은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잖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이거는 뭐라 그랬죠? 권한이라 그랬죠. 대리권은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라는 게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 책임도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해서 팔아줘야 될 의무 없습니다. 안 팔았다 해서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갑에게. 팔아줬다 갑에게 수수료 내놔 권리 같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리권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단순한 권한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요거 가지고 법정대리라는 것과 임의대리를 구별합니다. 법정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이라는 법정대리권을 갖는데 이 친권이라는 법정대리권은 미성년자의 의사나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게 법정대리예요. 반면에 임의대리는 본인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바빠.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돼. 을에게 부탁할까? 병에게 부탁할까? 고민하다가 을에게 부탁을 해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하고 을에게 표시를 해. 네가 좀 팔아줘.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한 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 법률행위죠. 이걸 수권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긴다. 자, 이때 본인의 수권행위는 임의대리권을 발생케 하는 본인의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자, 이 수권행위는 밑에 뭐 제한이 없다 어쩌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요.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하세요. 보다 단독행위다, 본인의. 즉,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나 바쁘다고 거절을 했어. 그래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겨요. 즉 본인의 수권행위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본인의 단독행위다라는 걸 딱 기초과정성에 넣습니다. 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을이 싫다 그랬는데 왜 대리권이 생기냐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대리권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쁘면 안 팔아주면 돼요. 갑은 을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을은 책임을 안 져요. 따라서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더라도 을에게는 일도 불이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다. 각과 을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다. 이렇게 수권행위의 성질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대리행위예요. 자,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도 있고 임의 대리권도 있습니다. 특히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대리권을 가지고 을이 병하고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법률 행위는 대리행위 방식으로 해야 돼요. 대리행위, 대리인의 법률행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당연하죠. 자, 갑이 이렇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합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내 땅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닌데잖아요. 내 땅이라면 안 되잖아요. 또는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땅 주인은 갑이고 나는 뭐다? 대리인이다. 내가 너하고 하는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갑을 위한 계약이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은 갑이다. 나는 매도인이 아니고 매도인을 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병도 매도인은 갑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을이 만약에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내 땅이다 그러고 또는 내가 갑이다 그러면 병은 매도인을 을이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행위가 되려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말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갑임을 밝혀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매도인이 아니고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해.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리 의사표시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러날 현 이름명.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 본인 갑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하거나 내가 갑이다 라고 갑으로 행세를 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게 됩니다.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그 다음 이제 용어 중에 유추와 준용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유추와 준용은 예를 들어서 A 사항에 대한 법 규정이 있어. 그런데 비슷한 B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어. 그러면 A 사항에 규정된 것을 비슷하니까 B 사항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용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유추 적용하는 게 있고요.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A 사항 규정을 비슷한 B 사항에 여기 규정이 없어요. 적용을 하는 경우에 그 적용하는 방법 유추해서 적용하는 게 있고 준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준용은요 지금 여기처럼 아예 법에서 적용해라 라고 규정하는 걸 준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추는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적용하자라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게 유추가 됩니다. 다르죠 조금. 결론은 똑같아요. A에 규정된 걸 비슷한 B에 적용해라. 결론은 똑같은데 그 적용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법에서 적용하라고 규정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얘기하고 법에 준용이라는 규정이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걸 유추라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아까 뭐라 했어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도 아니다. 아니야. 그럼 무슨 행위야? 대리는 자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까 A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을이 내 땅이다 라고 팔아먹거나 내가 갑이다 라고 했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당사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땅을 매매한 게 된 거예요. 타인 토지 매매가 되는 거예요. 타인 토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행위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는 자신의 행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대리가 나왔네요. 복대리는 개념만 좀 잡습니다.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아까 봤죠?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갑소유 땅을 매매하더라. 을의 부탁을 받은, 즉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분명히 그림에서 보세요. 병은 을의 부탁을 받았어요. 하지만 갑소유 땅을 매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복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갑이 을한테 부탁을 했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병은 뭐라 그럴까요? 싫어. 갑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을은 뭐라 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내가 책임질게가 뭐야? 을 자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책임진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 즉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당연히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대리인의 수권행위가 되겠죠. 대리인의 수권행위가 됩니다. 결국 복대리권은요. 항상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 생기잖아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탁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부탁을 하든 복대리인은 항상 대리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생기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특징,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다. 대리인 자신의 법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잖아요.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또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또 기억해 두시고요. 좀 전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라 그랬어요? 임의 대리라. 자, 특징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복대리 개념,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딱 여기까지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 무권대리죠.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땅을 파는데 대리행위로 파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하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행위는 한 거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죠. 이게 무권대리야. 이 무권대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이것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체계가 쭉 되어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본래 의미의 무권대리, 그 중에 계약의 무권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 갑으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후레자식 을이
몰래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데 마치 아버지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무권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을이 팔아먹을 때요, 형한테 이게 내 땅이라고 팔아먹거나 얘가 좀 건늙었어.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병한테 내가 갑이다라고 팔아먹었거나,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행위,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을 아무런 대리권 없이 후레자식 놈이 대리행위로 팔아먹었다. 이 토지를.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했으니 당연히 이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예요. 그죠? 다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A 토지가 시가가 지금 1억 나가는데 을이 3천만 원에 팔았어. 근데 헐값에 판 경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억 받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이 사실 알았어요. 3천만 원에 팔았다면 절대로 인정 안 하겠죠. 3억에 팔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 할 수도 있죠. 인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추인을 하면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인데, 본인이 뭘 하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무효인데 나중에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거. 마지막, 병의 입장에서 1억짜리를 3억 주고 산 경우, 3배나 주고 샀죠. 병은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죠. 계약 안 했던 상태로 되돌리고 싶잖아요. 3억 주고 샀으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들의 기본 뼈대. 보겠습니다. 요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뼈대 잡으셔야 돼.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무효다. 다만 확정적인 게 아니고 본인이 뭘 하면, 인정,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그 상태에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더라, 답답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다. 그죠? 또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다. 철회도 할 수 있다. 딱 뼈대를 머릿속에 딱 잡아두셔야 됩니다. 예, 계약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고 올해도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추인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봅니다. 추인이란 추후 인정 사후 동의를 말하는 거죠. 이때 사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일사자입니다. 즉 어떤 일이나 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을 누군가 인정하는 걸 말하고요. 우리 시험법에 총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법에 규정된 게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민법 총칙에 다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일단 오늘은 무권대리 추인만 생각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대리로 계약을 했을 때 본인에겐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인을 하게 되면요, 역시 소구표가 인정된다.
을이 병하고 무권대리 행위를 1월 10일 날 했다. 갑이 2월 10일 날 추인했다. 2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1월 10일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런 걸 무권대리의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두 가지 추인을 더 볼 건데요. 이 무권대리 추인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추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추인이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인정하는 추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추인에 우리 대법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유추 적용하는가의 문제가 남겠지. 그죠?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나? 어려워. 무권대리 추인만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이렇게 법령의 효력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인 무권 대리, 대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봤고요. 대리는 크게 네 덩어리, 대리권 대리 행위, 여기 한 세트, 복대리, 무권 대리. 각각 어떤 개념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좀 숙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자꾸 개념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까지 봤습니다. 무효가 취소는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